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분야는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좀 하고 있어요. 워낙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도 시민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어르신들 이제 인구 비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명도 길어지고 의료시설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학적인, 보건학적인 공부를 해보자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는 사실은 요 지역은 이제 처음 이렇게 지나가다가만 여기 저 뭐죠? 내부 순환도로인가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수년 전에는 여기 불광동에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여기 질병관리본부 식약처가 예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여기서 군대 대신에 공부를 여기서 생활해서 지금도 거기 앞에서 이제 감자탕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나고 먹고 싶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홍제동네 이런 데는 자주 여기 오는데 맨날 이렇게 고가만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또 예전 그 생각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강의는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여유가 된다면 뒤에 조금 시간을 내서 혹시 궁금하신 뭐 병원 진료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뭐 건강 문제든 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릴 거 앞에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가정의학에 대한 이제 공부했던 거에 대한 얘기 잠깐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이전에 또 강의를 들으셨는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이제 가정의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보시면 가정의학 의원도 있고 그냥 의원도 있고 뭐 내과 의원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내과 선생님들 많이 아시잖아요. 가정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패밀리 메디신, 패밀리라는 거 우리 가족을 얘기합니다. 패밀리가 어디서 나온 단어, 유래가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가족이요. 네. F가 이제 father, 아빠, and mother. 그다음에 ILY가 I love you. 아빠, 엄마, I love you. 가족.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공부한 이제 가정의학은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제 병원에 이제 혼자 이렇게 오시긴 하지만 그분의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감기로도 오시고 그냥 상담하러도 오시고 뭐 가끔 가다가는 뭐 예전에 하소연하러 막 어디서 풀 데가 없으니까 화병 난다고 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주치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공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이제 뭐 전문 선생님들도 의뢰도 드리고 연결도 시켜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정의학은 이제 1차 의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다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묻고 또는 이제 처방을 받고 또 소개를 받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서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의사니까 배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질병도 있지만 뭐 질병이 있고 그걸 떠나서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상태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지금은 병이 없지만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을 예방하는 것. 그래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 사실 이제 제가 의사의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뭐 학교 학생들도 만나고 제가 일단 대학에 근무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보건진료소장 학생들, 대학생들 또는 이제 청소년 지역에 춘천에서도 이제 청소년들 막 흡연 문제 막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또 이제 사업 같은 거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이 많이 강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어르신들도 뭐 그런 생각들, 뭐 몸이 아프면 가서 약 먹고 빨리 나아야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의사들도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아니면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느냐? 우리 인류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약도 만들고 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감염병만 하더라도 전염병만 하더라도
예방접종하고 또 옛날처럼 이렇게 설사병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건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생각해 보시면 뭐 메르스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듣도 보도 못하는 병들이 생기면서 또 사람이 또 죽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일단 목적을 갖는 게 건강 관리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겠다. 빨리 먹고 빨리 나아야지. 뭐 빨리 낫는 건 필요하겠지만 워낙 만성 질환들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 병을 갖고 있으면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 오늘 드릴 말씀에 거의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평상시에도 내가 뭐 아프면 이제 감기 걸리면 가서 약도 처방 받으시고 해야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내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건강하다. 어떨 때 건강하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움직일 때,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렇죠? 신체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울 때, 그렇죠? 좋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제가 병원에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가정간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가정간호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집에 방문해서 근데 집보다는 요즘에는 대부분 요양병원, 요양원에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힘드신데 기본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 가서 도와드리는 이제 역할을 가정간호 선생님들이 하시고 거기 이제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와상 상태라고 그러죠. 몸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면 건강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또 건강하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병이 없고 약하지 않으면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몸만 이렇게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없고. 최근에 외래에서 이제 보셨던 조금 이제 중년 이상의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이 속색이니까 그래서 막 저한테는 이제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타서 3개월마다 이렇게 오셔서 얘기 나누고 가시는데 어느 날 문득 말씀 나눴더니 밖에서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잘 들어갔더니 집에서 고양이만 키우시고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전에는 그래도 산책도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바깥에 있는 저 사회생활도 이제 하시고 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 그래서 잘 물어봤더니 자식이 속을 새겨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밖에를 나가기도 싫고 밖에 나가면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의욕도 없고만 하다 보니까 어렵게 죽고 싶다는 생각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도 막 당황을 해서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받으실까요? 막 했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제 정신과나 이렇게 가는 거는 도저히 이제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나를 이제 정신과로 보내면 선생님도 못 만나러 여기 못 올 것 같다.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그냥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일단 약속을 하고 지금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병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혈압, 당뇨, 중풍이 안 생기더라도 스트레스, 머리에 이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없어야 또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고려할 거는 이제 사회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자본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강좌를 듣고 또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하시는 그런 활동이 사회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통 카메라가 이게 찍히는 이런 강의는 제가 별로 잘 안 해요. 같이 있는 동료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33년 닭띠 상당히 좀 나이가 제가 막둥이 순자 돌리면 거의 막둥이고 아버님은 이제 장손이시고 나이가 좀 늦게 이제 본 자식인데 아버님이 이제 혼자 계신 지가 한 6년 제가 춘천 갔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우리 아버님의 다른 거는 저희 아버님이 다 스스로 잘 하셨죠. 여든이 나오셨지만 약은 이제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면
그거 이제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일도 잘 보시려고 하는데 이 사회적인 이 안녕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매주 지금 이제 떨어져 지내시는데 한동안 뭐 같이 살았다가 또 따로 사셨다가 이렇게 막 지금 이제 따로 사시는데 어떤 때냐면 모임 다녀오셔서 동참회나 어떤 이제 분이 이제 그 친목회 이런 데 가셨다가 오시면 한 분씩 모임 구성원들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네, 동창 처음에 몇 년 전에 모였을 때 10명이 되고 모임 하셨다가 이제 어느 날 9명, 8명, 그래서 지금은 뭐 4명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나가셔서 이렇게 좋았던 게 요즘은 그런 친구 관계 뭐 이렇게 또 보내시고 또 장례식장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마음의 우울감도 갖게 되시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떤 친목 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웃 간의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하고 안정이 돼야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플러스 하나 더 하면 뭐 영적인 건강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뭐 종교를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인 기독교적인 성당을 다니시든 힌두교를 믿으시든 아니면 자기를 믿든 그 영적인 건강까지를 다 합쳐서 신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안정을 건강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은 뭐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몸에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병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질병들을 따져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아마 그 생애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버님, 어머니한테 예전에 들었던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신데 그냥 삼형제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의 형제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의학이나 이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홍역으로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삼형제만 살아남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우리 인간의 이제 문제였던 거죠. 뭐 콜레라. 지금은 콜레라 한번 발생하면 우리 그쵸 나라가 이제 들썩들썩 살 병이 되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이제 홍역으로 돌아가시고 수도 생겨서 또 이름 모를 뭐 열병으로 열나서 죽게 되고 이제 그런 병들이 주로 우리 인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거 외국 사람 뭐 이게 얘기를 해놨는데 대부분 이제 결핵균 발명한 사람이고요. 한 분은 그 감염병이 이 전염병이 이제 하수도 관을 통해서 콜레라가 유행했다는 거를 증명해낸 외국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감염병,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그림 안에 감염병에 대한 극복 방법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뭐냐면 감염병을 일으키는 게 보통은 이제 균, 바이러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독감 유행을 했는데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것도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뭐 메르스 뭐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폐렴. 근데 감기 걸렸는데 저희 아버님도 몇 번 그냥 요즘에 여행을 같이 안 가세요. 전에 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같이 여행을 생신날이 1월 생이셔서 1월에 생신에 어디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그냥 감기 걸리시더니 폐렴에 걸리셔서 너희들랑 여행 갔다 오면 폐렴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여행 안 갔다고. 근데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균이 이제 폐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병이죠. 그런 병을 일으키는 애들을 우리가 병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걔들이 이렇게 뭐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또 우리 설사 일으키는 장염 걸리는 이런 균들은 물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손 안 씻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주고 했을 때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공기 중이든 아니면 기침할 때 재채기 속이든 아니면 손을 안 씻어가지고 그 음식을 묻히든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게 되죠. 그 옮겨온 그 균하고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그러니까 면역 우리 오셔가지고 면역을 좀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면역 체계가 그 들어온 애들을 무찌르면 병이 안 생기는 것이고 걔들한테 지면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그런 병원체들을 다 없애면 뭐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잘 닦아낸다든지 하면은 병이 안 생기겠죠? 또 옮기는 거 기침할 때 잘 가리고 해서 남한테 내가 균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재채기하고 기침할 때 잘 가리고 해서 다른 분한테 앞에 있는 분한테 안 가도록 하는 거. 손을 잘 씻어서 내가 균과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도록 하는 거. 또 뭐 성병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임기구나 이런 걸 잘 사용해서 남한테 이제 주지 않도록 하는 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잘 쓰면 병이 옮겨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잘 했지만 그래도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내 면역 체계가 강하면 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또는 예방 접종을 미리 맞아서 미리 그런 바이러스나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들어오더라도 병이 안 생기거나 생기더라도 약하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방법들은 단계마다 그렇게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할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을처럼 이미 지났지만 예방접종 다들 하셨죠? 독감 예방접종. 근데 나라에서 요즘은 65세 이상 되시면 다 무료로 이렇게 접종하시도록 하고 있고 또 폐렴 예방접종도 폐렴 구빈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65세 딱 되시면 전화 와서 맞으라고 다 맞으셨죠? 여긴 다 그 연령대 이상 되시고 또 요즘은 이제 뭐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러들 병원에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 국가에서 그건 아직 안 돼줘서 그 대상포진은 좀 비싸가지고 오셔도 제가 항상 이제 먼저 이제 19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뭐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하셔도 이게 좀 다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예방접종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영양 잘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체력과 건강 면역 체계를 조금 이렇게 높이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백신도 만들어내고 해서 뭐 예전에 뭐 천연두, 마마 이렇게 불렀던 이제 이 천연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없는 병이 돼버렸어요. 라고 해서 유일하게 인류가 질병을 없앤 그 경험이 79년도, 80년도에 그 천연두라고 하는 두창 천연두.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좀 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쌈지창 같은 바늘로 이렇게 여기 흉터 이렇게 남기고 했던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뭐 예방접종 자체가 없죠. 사실은 근데 바이러스를 갖고는 있어요. 연구 목적으로 아마 미국이나 힘센 나라들 갖고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 인류가 그 병에 대해서는 이제 박멸 없는 병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감염병을 우리가 그래도 다 인류가 좀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인류를 아주 공포에 몰아넣고 지금도 이 병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은 꺼려하시는 병이 생겼는데 아까 제가 아까 제가 그 두창이라는 병이 79년, 80년도에 박멸 이렇게 선언이 됐다고 하는 말씀드렸는데 82년도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 뜬 병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 못해서 그 앞글자를 이렇게 따서 외웠거든요. 이제 다 살았구나. 에이즈. HIV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질환이 되는데, 근데 그거 이제 잘못된 이제 이제 다 살았구나가 아니라 그거는 똑같은 만성 질환이 되거든요. 약이 워낙 잘 나와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감염이 됐을 때 감염내과 선생님 잘 찾아가서 약만 꾸준하게 잘 드시면 우리 몸의 면역 이 세포를 꾸준하게 잘 유지를 시켜줘서요. 거의 뭐 항상 그래서 요즘에는 HIV 감염인들의 인권 굳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뭐 그런 질병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그런 걱정에서 조금 이제 한 커플 꺾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만성 질환의 시대가 온 거죠.
뭐 에이즈 병도 생겼고 뭐 메르스도 지금 뭐 큰 이슈였고 사스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계속. 그냥 전염병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병을 이기려고 들면 그 병은 또 새롭게 진화해서 새로운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염병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만성질환, 뭐 순하게 고려 당뇨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관절염, 골다공증, 뭐 그러면서 중풍이나 이제 심장병이 생기실까 걱정하시고 또 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요즘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그 부분에 많은 연구들과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2015년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를 갖고 왔어요. 통계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최근 거 비슷하기 때문에 빼고요. 2015년도 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안 보여드리고 이제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부동의 1위는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에요. 남녀 공이 암질환. 근데 암은 통틀어서 암이고, 뭐 폐암, 위암, 대장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좀 쪼개지긴 하겠지만, 그걸 다 합쳐서 악성 종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이제 원인을 차지를 하고요. 사실 이거 안 보여드리면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 전년도까지는 뭐 정답은 2015년부터는 심장 질환으로 나와 있는데, 심근경색 하고 막 가슴 이렇게 아프시다가 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 이제 심장 질환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땠었냐면 이 3위가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인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을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뇌경색이거나 뇌출혈이거나 이게 2등이었는데 이게 3등으로 내려오고 심장질환이 2등으로 갔어요. 근데 이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심장질환은 젊은 사람도 생기고 뭐 중풍도 이제 나이 젊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드심에 따라서 잘 생기는 병이고, 보통 우리가 사고로 뭐 교통사고로 뇌출혈 생겨서 뭐 입원하시는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 당뇨 관리 쭉 받으시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면서 생기시게 되는데, 이제 그 질환들이 내려왔어요. 그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가 잘 됐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약도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병이 생기더라도 빨리 조치를 받아서 회복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예전에는 그냥 병 생기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적이었는데, 지금은 잘 치료 받으시면 또 다시 또 회복돼서 잘 사는.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가 딱 이 경우에 맞진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이제 모 병원에서 좀 일하고 있을 때 좀 되긴 했는 얘기죠. 한 10년 전쯤일까요? 아시는 분한테 아시는 분이 보험회사 보험 직원분이 막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부모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만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잘 얼굴 알고 하니까 아버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아버님이 좀 이상해요. 저한테 아들 있는 거 아니까, 연락처를 아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그랬더니 자꾸 엘리베이터 타는 딴 문이 있는데 딴 데로 이렇게 가시고, 자꾸 계단이 아닌데 막 헛발 짚으시고 오늘 좀 이상하신데요. 제가 의사니까 그래도 명색이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좀 와주세요 했어요. 이제 뭔가 좀 이상이 생겨서 신경학적인 이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건데, 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셔서 조금 이제 혈관에 문제 있었던 데서 출혈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근데 아버님은 아유 나 괜찮아 전화 드렸더니 나 어디 종친회 어디 사무실 가서 회의 좀 해야 되고 일 처리할 게 많으니까 내가 다 처리하고 내일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냐면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증상이 생기고 나서 제 시간 안에만 병원에 응급실을 가시면,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여기 동네 병원에 있는 응급실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신경과 의사랑 뭐 뭔가 이제 좀 여러 과가 있는 좀 큰 병원을 가셔야 빨리 조치가 되고 하니까. 왜냐면 조그만 데 가면 또 옮길 수밖에 없어요. 또 제대로 된 시술이나 치료를 받으시려면. 그래서
막 모시고 와서 응급실에서 사진 찍고 바로 그 이제 시술 받죠. 수술까지는 아니시고 시술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터진 데다가 잘 이렇게 손뭉치 같은 거 꽂아놓고 이렇게 해서 중환자에서 한 2, 3일 계셨다가 오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좀 생기셨죠. 그래서 적응 못하시고 우울해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본인의 그 의지로 하셔서 지금은 뭐또 교통시설 다 이용하시고 있는 일도 보시고 다 이전하고 더 동일하게 내지는 오히려 더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좀 경각심을 갖고서 더 건강해지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쵸, 뇌출혈이 생기신 거니까요. 넓은 의미의 이제 중풍, 뇌졸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장 질환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식습관이 이제 젊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그쵸, 예전처럼 이렇게 식사를 잘 챙겨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저희 딸내미만 해도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중3짜리가 맨날 떡볶이 시켜 먹고 뭐 햄버거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심장 질환에 대한 아주 취약한 이 생활 습관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가 있는 폐렴. 어르신들이 결국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나중에 돌아가시 직전에 걸리시는 게 대부분 폐렴입니다. 근데 저희하고 이제 그때 촬영하는 여행 갔다 했을 것처럼 폐렴이 좀 중요하죠. 조금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번째 자살 문제가 사실 어르신들도 좀 중요한 아까 정신적인 사회적인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육체적인 질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암은 계속 지금 늘고 있고요. 중풍은 고혈당뇨 관리 잘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줄었고, 예전에는 뇌출혈이 중풍 중에서도 피가 혈관을 터져서 생기는 출혈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뇌경색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게 뇌경색이 많아진 것보다는 뇌출혈이 많이 줄었어요. 뇌출혈이 많이 줄은 이유는 혈압약을 잘 드셔서 그나마 좋아지셨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뇌경색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어르신들한테 혈압 관리할 때 120에 80을 정상, 그 밑을 정상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20에 80을 고수하지 말자는 게 요즘 이제 의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140에 90 되더라도 뭐 특별하게 쭉 문제가 없으시셨으면 그 정도를 유지하시는 거. 왜?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혈압을 낮추니까 먹고 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압력이 제대로 너무 낮게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치매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런 질병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낮지도 않게, 너무 높지도 않게 나만에 맞춘 이 혈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심장 질환이 계속 좀 늘고 있다. 그래서 식습관은 건강을 좀 갖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고, 폐렴이 느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자살 문제도 이제 전 연령층에서 다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어르신들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 목표도 그렇고 그쵸? 삶의 딱 한 가지 목표를 잡아라 하면 뭐 어떤 우리 친구는 뭐 난 짧고 굵게 살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 아주 그냥 탁 따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정답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사실은 정답이죠. 근데 저는 하나 더 붙여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데, 병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떤 게 행복할까가 상당히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예전엔 뭐 가족과 함께 또 뭐 자녀와 함께 그렇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경험이 많아서 같이 사는 문화에 익숙하긴 한데, 지금 저희 아들 딸들만 하더라도 혼자 지내는 걸 더 좋아하고 핵가족 이렇게 1인 가족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릴 거는 뭐 건강 100세, 100세 더 사시는 분들 뭐 좋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화와 노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르신이라는 용어도 쓰고 뭐 노인이라는 말도 쓰고 용어를 쓰는데 그냥 저희가 쓰이는 의학에서 얘기하는 노인의 기준. 여러분들은 노인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전철 버스비 공짜 언제 나오시죠? 만 65세. 네. 그다음에 예방접종 공짜 이제 65세.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65세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65세를 삼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과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전 60세 분들하고 지금 60세 분들 65세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냈을 때 65세 분들하고 지금 만나는 65세 분들은 아주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환갑잔치 많이 하셨죠? 여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네. 안 하시죠? 오히려 하는 거를 더 그냥 간단하게 나 여행 갔다 올게 하시거나 그리고 한점하고 말씀 나눠봐도 그걸 챙기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이 그쵸? 뭐 환갑 이렇게 지내신 분들 몇 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건강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65세를 노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건강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질병 측면에서는 한 75세 정도는 돼야 어떤 예전에 얘기했던 그 노인 질병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우리 의사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늙었으면 마음은 이미 노인인 것이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게 좀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청춘이신 거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점차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아버님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장수 하시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하셨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5년 전 자료긴 한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년까지 사시는 게 평균적으로 기대가 되느냐 여성분 85세 남자분들 79세 그래서 지금은 거의 80세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한 30년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어디냐? 한국을 꼽았어요. 여러 가지 뭐 의료적인 시설 아니면 뭐 그런 건강 지표들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한 2, 3년 전에 뭐 영국의 뉴스의 그 저널에 잡지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주장하는 거면은 못 믿겠지만 외국 사람이 다 연구해서 한국을 1등을 뽑았다. 근데 그거를 딱 받아들인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건강의 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준비가 되느냐 하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90년도 제가 학교 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5.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한 5% 정도가 100명 중에 5분 정도가 노인 어르신이었는데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18% 이상, 18%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거의 10명 중에 두세 분은 노인이고 뭐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인구 비율이 젊은 사람들 또 아기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게 낮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예전에는 뭐 70세까지, 80 정도까지 보통 기대되는 수명이었는데 요즘 80세, 90세, 100세까지도 또 이렇게 생활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인구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거죠. 예전에는 송해 우리 아저씨가 25년생이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14년도 기준에서 제가 계산하기가 이게 매년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 자료 보여드리는데 만 89세 때 그해 태어나신 분들이 76만 명이 태어나셨고 14년도 현재 5만 명이 살아계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경규 아저씨가 60년생인데 이제 요 2014년 현재 만 54세 때 그해 같은 해에 태어난 분들이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 해에 86만 명이 생존해 있고 앞으로 따지고 보면
예전에 25년생 분들이 요 연령대 5만 명이라고 하면 60년생은 이 송이 아저씨 나이가 됐을 때는 한 40만 명이 살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으로 앞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세상이 펼쳐져 있구나.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잘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또 우리가 생로병사 얘기를 할 때 태어나서 나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뭐 사람이 죽는 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껴들어 있는 거죠. 근데 병이 생겨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병이 생겨서 장애가 생기시는 경우에, 그렇죠? 병이 생겨 아까처럼 이제 큰 병, 중풍이 생기셨는데 저희 아버님 좀 잘 치료를 빨리 받고 재활을 잘 하셔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다시 일단 생활로 돌아오시는 거지만 장애를 갖고서 아까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하시게 되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또 가족들이 계속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간병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이를 인구 구조가 이렇게 사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생명 연장에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 된 것도 있지만 출산을 잘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의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네 가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을 얘기할 때 질병적인 신체적인 질병 아까 정신질병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이제 빈곤 문제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요. 왜냐면 내가 노후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정도의 먹고 살 노후 자금만 있으면 됐는데 30년, 40년이 돼버리니까 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서로 어려워지니까 사회적인 어떤 소외, 그다음에 어떤 역할의 어떤 이런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냥 비단 몸이 아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중고의 문제를 겪는 게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다시 그 시생아처럼 아기의 시절을 이제 돌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능들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들을 좀 꾸준하게 유지해서 죽기 전까지 제대로 활동하면서 내가 뜻한 바를 다 이루는 것이 결국 저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무병장수, 그죠? 병이 없이 오래 사시는 게 우리의 꿈인데 현실은 이제 유병장수가 되셨죠. 저희 아버님만 해도 약을 챙겨드리면 아침에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줄여드렸어요. 제가 좀 뭐 직업이 뭐 하늘이 가정의과 의사다 보니까 쓸데없는 약, 쓸데없지는 않지만 이제 꼭 안 드셔야 되는 약은 좀 빼고 아침에 한 5개, 저녁에 저녁약은 전립선 약 하나, 그다음에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뭐 진통제 중간에 2알, 뭐 이 정도로 좀 그나마 이제 줄여드렸는데, 근데 유병장수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밑에 이제 조금 글씨 좀 작게 좀 나와 있는데 자립생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여기 오신 분들은 그쵸? 여기 또 오셔서 얘기 듣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뭐 충분한 이건 되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이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우리가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노쇠를 연구를 합니다. 예전 말로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면 이제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의 건강을 이렇게 좀 인사를 하세요. 아유 할아버지 근력은 좋으시냐? 그래서 어렸을 때 근력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근력? 글을 뭐 글 어떻게 옆에 뭐 역학을 공부하신 건가? 근력이 좋으시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게 근육의 힘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력이 약해지는 게 결국 이제 노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가끔 목욕탕 가서 몸을 좀 보세요. 저는 공중 목욕탕을 잘 안 가고, 가끔 이제 목욕탕에 샤워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 싫지만 이게 보면 저도 이제 걱정하는 네. 근데 이제 보통 의사처럼 살지 말고 의사가 얘기한 대로만 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의사가 얘기한 대로 사시고 의사들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딱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저도 이제 팔다리가 이제 맨날 앉아서 뭐 일하고 운전하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리랑 팔이 가늘어지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금은 지금 열심히 지금 꽉 누르고 있어서 좀 안 그러지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 영어를 해보니까 그게 일단 나이 듦의 첫 신호가 그렇게 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시고 배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한 그 상태를 지방이 와서 탁 채우는 거. 그게 잘 오는 게 이제 뱃살이죠. 이게 권위와 이제 뭐죠 인격의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이 들었다는 표시가 관리가 안 됐다는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근육이 감소했을 때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량이 차면 그러면 근육의 이 양만 주느냐 그게 아니라 힘이 딸려 아까 얘기했던 근력이 딸리는 거죠. 걸어 다니실 때 예전만큼 이렇게 빨리 잘 걸어 다니세요? 아니요. 뭐 관절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한 가지 이슈가 근육의 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 걷는 속도가 이제 많이 좀 무뎌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어르신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모셔서 볼 때 외래에서 걸어 들어오시는 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예전보다 얼만큼 매번 이제 보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 아신 분들이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속도를 봐요. 의자에 앉는 속도까지. 그게 뭐 제가 뭐 환자가 많지도 않은데 뭐 밀릴까봐 뭐 천천히 들어와서 짜증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들어오신 분들 앉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는 분들은 뭔가 이게 취약하신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근육이 줄고 배가 나오고 근데 힘이 좀 딸려서 보행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시면서 앉는 것도 아이고 힘들어 앉으시고 일어날 때도 힘든 게 그게 단지 어디가 다치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건강이 약해지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입원하시고 그러다가 폐렴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게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과정이더라고요. 이 중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은 이미 약 잘 드시고 이제 뭐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뭔가를 폐를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렴과 폐암은 전혀 다른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노쇠라고 하는 게 나이 들었다는 거 하는데 단순히 숫자 나이를 바꿔서 따져서는 안 되겠다. 그거 뭘로 따지느냐 말씀드리는 게 근력으로 근육의 힘으로 기력에 따져야 돼요. 근력이 세신 분들은 나이가 송혜 아저씨가 그런 거죠. 딱 해갖고 막 하시고 워낙 타고나신 것도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술도 뭐 괴짝을 쓰셨다고 하는 거 봐서는 타고나신 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근력이 세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활동을 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노쇠하고 늙는 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요. 그 노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탁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특수하신 분들은 이게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탁구공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접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노쇠하신 분들은 이렇게 좁은 데다 탁구 딱 올려놓고 후 불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그런 건강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서 낙상당해서 낙상을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는 저희 의료인들은 낙상 당하면 거의 사망률이 30-40%에 달하는 고관절. 요즘은 뭐 이것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 잘하시고 하셔서 빨리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움직이질 못하니까 몇 살 동안 사람 잘 못 알아보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어, 귀찮아, 일 안 하고 밥 먹는 것도 입맛도 없어,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저렇게 산책길을 걷는 기분이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수술 받고 이렇게 퇴원해서 조금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꼭 기분이 외줄타기 하고 있는 기분. 예전에는 뭐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잠깐 입원해서 치료받고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나서 노쇠해지고 나니까 외줄타기 하고 있는 기분이더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또 깜빡깜빡하는 게 좀 많아지니까 걱정도 많아지시고 그러면서 계속 눕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어떤 요양실에 입원하시게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생활 기능들이 이제 못 하시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노쇠해졌다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연구진들이 좀 따져봤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이제 노쇠 기준을 좀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꼽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한 지난 1년 동안 있었다. 보시고 내 건강이 지금 느끼시기에 주관적으로 내가 딱 느끼기에 건강하다 아니면 건강이 나쁘다 꼽으시고 지금 정기적으로 뭐 감기약 잠깐 드시는 거 말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드시는 약이 4가지 병 이상이다 꼽으시고 지금 1년 동안에 이렇게 지내시면서 갑자기 체중이 빠져서 옷이 헐렁헐렁해서 바지가 이렇게 남거나 했던 적이 있었다 꼽으시고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하고 슬퍼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 또 꼽으시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동안 소변 대변이 저절로 실금이라고 그러죠. 저절로 지릴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중에 소리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시력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힘들고 고통받고 계신 게 있는지 이제 7가지를 여쭤봤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없다. 박수. 네, 그랬어요. 한 2개 이상 된다. 이제 하나를 뺀 거는 이제 일어나서 보행 속도 이렇게 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많은 데 해당되면 조금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측정 도구고요.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손에 이렇게 힘이 좀 약해졌다. 옛날만큼 걷는 속도가 안 나온다. 평소에 운동량이 많지가 않다. 그다음에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다고 상대 옛날에 비해서 느껴진다. 아니면 체중이 많이 빠졌다. 혹시 체중이 좀 많이 빠지신 분 계세요? 얼마나 빠졌어요? 몇 년 얼마 동안? 한 8개월. 8개월 사이에 뭐 특별히 관리를 하셨어요? 먹는 먹는 거나 아니면 먹는 거 잘 안 먹어. 안 드셔서. 그러니까 보통 뭐 젊은 저 친구들이나 저 분들은 이제 살을 빼려고 이제 병원에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네,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오시더라도 살 빼라는 얘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살 빼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내 운동량과 먹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으면 당연히 살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 그러면 일단 조금 이제 진료를 받아서 검진이나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입맛이 없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체중이 많이 빠지시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의사로서도 그렇고 자식들 입장에서 나오면서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빠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몸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체중 빠지는 게 지방이 빠지면 좋은데 대부분 근육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러면 더 힘을 못 쓰시고 더 기력이 딸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3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 속도, 걷는 속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따져보면 이렇게 뭐 어떤 모임을 가든 아니면 연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막 조사를 우리가 열심히 하든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한 10명 중에 한 4분 정도는 별 문제가 없으시고 10명 중에 한 분은 좀 취약하신 분들이 나오고요. 한 절반은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아주 건강보다는 한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아주 노쇠하지 않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뭐 새로운 얘기들은 없어요. 따져봐도 아주 획기적인 무슨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게 있으면 딱 이 약 먹으면 힘이 세져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내가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 먹고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리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갖고 계신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내가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거, 그게 따로 어디 헬스클럽을 등록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 지금 여기 그쵸? 집에서 걸어 나오시고 또 걸어 가시고 또 계속 산책하고 또 집안일 하시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신체 활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좀 막는 거. 아까 전염병 얘기도 드렸고 낙상 얘기도 드렸는데 그런 손상 받는 거를 좀 예방하는 거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상암약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가끔 말씀드리는 게 누가 띵동띵동 벨 울린다고 뭐 저 급하게 뭐 전화벨 울린다고 급하게 뛰어가는 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더 오히려 혈압 조절이 아니라 그러다가 하고서 핑 도실 때가 있죠.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실 때, 또 앉아서 일어나실 때도 아까 뭐 빨리 이렇게 보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뻘떡뻘떡 일어나라는 거를 하는 건 아니고 천천히 일단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도 침대에 걸터 앉았다가 한 1, 2분 정도 엔소체조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또 스트레칭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시라. 예전처럼 똑같이 뭐 저도 막 아침 늦으면 후럭떡 막 뛰어가는데 옛날 생각해서 하셨다가는 머리로 올라가는 이제 이 피의 양이 줄어들면 쓰러지시게 되고 쓰러질 때 어디 부딪히면 그걸로 일단은 잘 관리했던 게 도로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뭐 헬스를 막 하시면 되겠느냐? 저희 장인어른은 근육맨이 저희 손주들이 외할아버지는 근육맨. 워낙 젊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저희가 항상 조심하는 게 엮기는 좀 하지 마시라고. 욱하는 성격에 막 하시다가 그쵸? 터질까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벼운 왼손 정도에서 우리 고무밴드 같은 거 이런 거 당기시는 거 이렇게 해서 당기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힘을 갑자기 주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뭐 수건 같은 걸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좀 힘을 계속 이렇게 세게 한꺼번에 주지 않지만 꾸준하게 주는